자, 겸손은 힘들다 경제 가정교사 최병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요새 이 사람들이 사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수님 뭐해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이런 얘기들. 영원한 주제 아닙니까? 근데 요즘 특히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거를 이제 다시 이제 끄집어 좀 이제 구체로 수치로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지난주에는 뭘 하셨냐면은 예. 가계 부채가 예. 출산율하고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가? 쭉 이제 그 과정을 도출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 대부분이 우리는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쓸 돈이 점점 줄어드니까 예. 당연히 출산율도 줄어들더라. 예. 이런 상관관계를 이제 통계로 보여주셨죠. 예. 예, 명백하게. 제가 이제 구체적인 수치까지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예.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질문이 잘못됐다. 지금은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장사는 뭐든지 성공할 수가 없다.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므로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OECD에서 얘기하는 이 중산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정하는 건데 하위 30%부터 상위 30% 사이에 예. 40%를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하위 30에서 상위 30%까지 우리나라 소득 활동하는 사람들을 개인별로 쫙 세웠을 때요. 예. 하위 30%의 월 소득이요. 130여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위 30%가 35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는 소득도 충분치 안 되다가 올해처럼 지금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간 상황 속에서는 더 쓸 여력이 없죠. 가처분 수당이 더 줄겠죠. 예, 더 쓸 여력이 없죠.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돈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소비할 여력이요. 그러니까 동네 가게 갈 그 분들이 예. 거기 갈 여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소비할 여력이 없고 그걸 뒷받침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해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거죠. 자, 구조적으로요. 그거 이제 지난주 이야기인데.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자영업자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출산율이 떨어진 것과 90% 이상 상관관계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치를 계산을 해봤어요. 좀 실감나게 하게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화면에 지금 안 올라온 것 같네요. 네, 지금 올라왔는데 교수님 이런 거 만들 때 숫자 두 줄당 한 표로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교수님 이게 방송 중에 이게 눈에 절대 안 들어와요. 그래요? 자 이제 가계부채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한 10% 포인트 증가할 때 계산해 보니까 첫 줄입니다. 예, 몇 줄이요. 가계 소비가 한 2.4% 포인트가 줄어들어요. 예? 줄어든다고요. 가계부채가 증가할 때. 상관관계 94%. 예. 그다음에 이제 계산이 더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계 소비 비중이 줄어들면 성장률이 줄어들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10% 포인트 정도 상승할 때 가계소득이 한 2.3% 포인트 줄어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요. 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계소득과 가계소비가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가계소비가 줄어들면 자영업자한테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죠. 자, 위에 첫 세 줄은 네.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데 따라서 소비하고 소득에 영향을 그렇죠.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 얘기예요. 상관관계가 지난 한 높다. 30년 동안의 수치를 제가 이제 탄력성을 계산해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30년치 통계고 이거는 가계 소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자영업이란 말이에요. 내수기 업종이기 때문에. 그 아래 칸입니다. 이제 중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파란색은 이제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빨간색이 이제 결론적인 건데 가계 소비가 10% 포인트 정도 1% 포인트 줄어들어서 자영업자의 상대 소득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 월급쟁이들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6% 포인트가 줄어들어요. 가계 소비 1% 줄어들 때마다 자영업자 소득도 3.6% 줄어든다.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런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사실은요. 가계 소비 여력이 없어서 이게 생기는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돈을 쓸 사람들이 돈이 줄어드니까 쓸 돈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가계부채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 10%포인트 증가할 때 자영업자의 상대소득이 한 9.5%포인트로 거의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설명대로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부동산에 다 돈이 빨렸기 때문에 그렇죠. 쓸 돈이 없어지면 쓸 돈이 없어질수록 예. 자영업자들도 안 된다. 예,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붐이 있으면 자영업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격차 사회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격차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격차가 월급쟁이하고 자영업자들 간의 격차입니다. 이게 가장 커요. 거의 그러니까는 뭐 저기 저 100대 한 36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격차가 큰데 이 소득 격차가 결혼율에 가장 크다는 요인을 경제적인 요인 중에서 가장 크다는 요인이에요. 소득 격차가. 그래서 자영업자의 상대 소득이 10%포인트가 감소할 때 출산율이 0.17명이 감소하더라고요.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상대관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는 0.17명씩 떨어뜨리더라고요. 당연히 뭐냐면 가계부채 10%포인트가 증가할 때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그만큼 비례해가지고. 자영업자 소득이 줄어든다는 건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얘기고 예.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얘기는 돈을 쓸 여력이 없으니까 아이를 안 낳는 얘기다. 그래서 출산 대책으로 출산에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해 왔잖아요. 그동안에요. 예.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게 이 소득 가계 그러니까 소득을 강화시켜주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별로 효과를 못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통계에 의하면. 예. 교수님 이 통계는 이 표는 적어도 3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야 했어요. 아니 근데 위에 한 덩어리, 중간에 한 덩어리, 마지막에 한 덩어리. 오늘 소개할 내용이면 한 서너 개로 만들으려면 압축했어. 그러니까 이것만 잘 설명해서 표로 만들어도 예. 이 표가 퍼져 나가는데 이 표 자체는 퍼져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설명 없으면은. 그래요? 예. 나는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나? 자, 첫 번째 표 설명했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를 이제 두 번째 보여주세요. 표. 이거 이제 뭐냐면은 지난주에 이제 11월달 재정 동향이 발표가 됐어요. 예. 이것도 보기 힘들어요? 보기 힘들죠. 글자가 너무 많고 숫자가 너무 많고. 예. 예, 이걸 보면서 이제 먼저 이제 제가 정리한 게 뭐냐면은 올해 10개월간 지출을 78조 원이나 축소시켰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올해 10개월. 올해 10개월 내에 78조를 예, 줄여서 작년보다도. 작년에 비해서 예. 작년에 이제 절반은 문재인 정부, 절반은 윤석열 정부였는데 아니 절반도 안 되는구나. 아니 문재인 작년에 올해. 올해? 예, 올해 거예요. 올해 거 진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축소됐다는 거 아니에요? 78이. 예. 근데 작년에는 4월 달까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였으니까. 예. 예. 근데 3분의 78조 원이나 축소를 시켰는데 예. 이게 뭐냐면 사실은 원래 본 예산으로 책정한 게 있잖아요. 예. 그거대로 쓰게 되면 저보다 더 많이 줄어든 거야, 사실은요. 원래 쓰겠다고 한 예산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매년 조금씩이라도 증가하잖아요. 근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78조가 줄었다. 예, 지출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정부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줄이고 앉아 있으니까 예. 당연히 국민들이 힘들지. 그렇죠. 정부가 돈을 안 쓰니까요. 그렇죠. 저게 지금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GDP 대비 3.5%에 해당되는 규모야.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1년간 연성장률이 1.1%가 떨어졌는데요. 우리나라가. 예, 1.1%가 어느 수준이냐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90년대 92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1%였었어요. 그때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그런 기록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첫해, 집권 첫해. 경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이란 얘기고요. 거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정 관리 때문에 이렇게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재정 건전 재정 예치면서 기재부가 이제 오랫동안 얘기했던 건전 재정.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실패했다라고 재정을 하면서 방만하게 썼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예. 이번에는 건전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그러면서 돈을 안 쓰고 있죠. 그렇죠. 돈을 안 쓰면서 가게도 어려운데 정부도 돈을 안 쓰니까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죠. 가계 소득도 떨어지고 있고 예.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악순환이죠. 예. 그래서 18개월 동안에 지난 윤석열 정권 딱 18개월이에요. 예. 18개월 동안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재정 수지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적자가 났냐면 13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빚덩어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거 공격하면서 돈을 아껴 쓴다고 했는데 적자는 윤석열 정부에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좀 한 수치를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 오른쪽에 있는 숫자하고 이렇게 아니, 비교를 돈을 안 해보게 되면 쓰는데 왜 이렇게 적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악순환 되니까는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덜 고치죠. 당연히 수입도. 이게 악순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들이야, 굉장히. 바보죠. 예, 바보들인 거야. 기재부는 왜 이렇게까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통제권을 가지려고? 그래, 통제권 가지려고 하는 거죠. 예. 국가 경제 전체가 이 사람은 가라앉 그런 거 관심 없어. 사실은. 국가 경제 전체가 가라앉아도 예. 자기들이 돈을 쓰자고 할 때만 쓸 수 있다. 이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국회에서 그래서 예산안 가지고 이렇게 고집 피우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라야 되는데 그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모르니까. 모르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두고 있지?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연말 되다 보니까는 이제 무역 이제 1년 무역 정리들 하고 그럴 게 아닙니까?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조선일보에. 아 중국에 돈 퍼준다? 중국에 돈 퍼준다. 우리가 중국과 교역 이후에 처음으로 30일 만에 적자가 됐는데 그러면은 무역 적자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제는 중국에 우리가 돈 퍼준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돈 퍼준다고 표현. 이걸 더군다나 뭐 단독이라고까지 달아가지고. 참네. 그래서 이 기사가 별 기사가 아니라 올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를 쭉 계산해 보니까는 180억 달러 정도 적자를 봤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단독이야 이게 얘기냐? 수치 계산하면 나오는 건데. 올해 내내 여기서 얘기했는데 저희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중국하고 우리가 수교를 맺은 게 92년도잖아요. 93년도부터 계속 흑자를 달성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31년 만에 첫 적자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했길래 어떤 정부도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지난 30년 넘게 그러니까 흑자를 보던 나라를 갑자기 적자로 만들었느냐. 단번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했던 가치 외교냐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죠. 이게 이제 돈 퍼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부 이제 인터뷰를 인용을 했지만은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요. 중국 시장에 이제 밀어 갖지 말고 버리라 이거야. 포기하라 이거지. 아 우리가 이미 돈 퍼주고 있으니까 중국 시장을 버리라고. 바보 멍충이들 아니에요.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큰데 그걸 버립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제일 가까운 시장이고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의회 산하의 싱크탱크 중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 있잖아요. 그 사람을 기념해서 만든 이제 윌슨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회장이 대사도 하고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 올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이 이미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무역은 그러니까 완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수출과 수입액을 보게 되면 월등하게 미국보다 높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가장 주요 무역 파트너, 가장 첫 번째 무역 파트너가 120개국이 넘는다 이거예요. 중국이. 중국을 제1 교역국으로 하는 나라가 120국이 넘는다 이거예요. 우리도 제1 교육국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적자죠, 근데 대신 지금. 근데 그게 현실인데 중국하고 이게 그러니까 디커플링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전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나 돼요. 11%나 돼. 그리고 미국이 1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야. 근데 중국 시장 포기하고서는 어떤 시장 개척하라는 얘기야, 도대체가. 그게 어딨어,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은 그냥 그러니까 거의 그냥 무책임하게 얘기해. 중국 시장 버리고 화성에 따로 있습니까? 중국 시장 버리고 다른 시장 저기 가서 개척하라 이거야. 이거 어디 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참 지구 식민지가 따로 있나 보지 거기. 중국 시장을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를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가치외교의 참상이잖아요. 그렇죠. 가치외교라는 게 뭐냐면 흑백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탈중국의 참상이고. 그렇죠. 탈중국의 참상이고 가치외교의 참상이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딴 데 가라고요? 어디 가요? 포기하라 이거야. 버리라 이거야. 어디 가라고? 돈 그만 퍼주고 버리라 이거예요. 참 이거를 대책이라고 이거를 제가 내놓고 앉아있으니 그러니까 언론들이 말도 안 되는 달나라에 따로 시장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대책을 좀 내놓고 좀 가르쳐주면서 좀 있을 리가 있나요? 근데 어쨌든 이 중국과의 무역 적자에 대해 뭔가 논리를 내세워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보수의 이데올로그인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 자, 이 논리를 돌파하시오라고 이제 논리를 제시한 바보 멍충이 논리죠. 그렇죠. 실제로는 중국을 버려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중국이 좋다 싫다가 아니잖아요. 시장이 있는데 왜 버려요? 바보 멍충이들.
자, 박봉식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까? 아니요, 또 있는데 좀 시간 없어요?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아, 그래요? 예. 예. 교수님 그 그래프를 만들어 주실 때 아, 그래서 세 줄 넘어가면 서너 개로 하라니까 압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 줄 이상 넘어가면은 예. 예. 한 표로 끌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